솔라나는 시장에 확신을 많이 줬어요. 솔라나의 가격을 이제 견인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질문까지 좀 드렸고, 이제 솔라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솔라나가 올해 워낙에 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솔라나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아졌는데, 올해 솔라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나왔을 때 솔라나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2023년에 그 조선생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습니다. 혼내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그렇죠.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는 방향에서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다시 이제 좋게 좀 관점을 좀 바뀌게 된 계기는 블록체인 시장을 진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 너무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격의 상승 주요 요인이 뭐냐, 드라이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다 시세가 좋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솔라나가 있고요, 비트코인도 또 있죠. 네. 또 그리고 스택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스택스 전부 다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기관들이 이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솔라나가 조금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죠. 예. 스택스는 일전에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코인을 알고 있었는데 미국 기관들도 많이 유입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유의미할 정도로 이제는 좀 스택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가 좀 확장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입이라고 하는 대표가 미국에서 엄청난 홍보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만든다고 컨셉을 잡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믿어주는 이제 유명한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막 들어오니까 막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근데 또 재밌게도 최근에 또 이 스택스가 만드는 그 생태계 내에 또 그 덱스가 있는데 알렉스라고 하는 덱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스파르탄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베이스의 그 투자사한테 투자를 또 받았어요. 엄청 크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국 사람들만 거래하던 스택스를 이제는 미국도 거래하고 저기 있는 뭐 싱가포르 자금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이 생기니까 가격 좀 상승이 좋았던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 레이어 2는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필요는 있죠. 맞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스택스 알렉스가 어떻게 보면 또 쌍두마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스택스는 아직까지는 레이어 2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미진하다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발 어떤 상승 말씀 주셨는데 솔라나가 가격이 급등한 그럼 가장 중요했던 어떤 직접적인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재밌게도 그 솔라나의 가격을 이제 견인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작년 이제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11월 달에 우리 자꾸 등장하는 캐시우드가 그 솔라나가 이더리움 넘어선다라고 하는 이제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시장에 확신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가격 상승이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반면에 조금 이거는 사실 음모론인데 그 핑계를 대고 모든 사람이 다 솔라나에 미국의 어떤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사실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좀 그 방법 아니었나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그러면 업계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솔라나 관련된 이제 벤처 캐피탈 중에 한 곳이 작년에 그 10월인가 11월 달에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리밸런싱은 어떤 거냐면 포트폴리오에서 뭐 A부터 Z까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서 자금을 배분시켜 놓잖아요. 근데 이거 리밸런싱은 이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 되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100% 다 솔라나로 바꿨습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거네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도 없고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데 기관이면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구나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거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유튜브니까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견인 요인이었다라고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인위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이 정도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위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기관들도 나름의 계산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을 테고 어쨌든 지금 거기에 부응하듯이 솔라나가 전체적으로 정말 많은 여러 방면에서 유입들이 이루어내고 있고 특히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 올해 주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솔라나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코인 한 몇 가지 정도만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솔라나는 재밌게도 솔라나만 볼 게 있고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이거는 뭐 다음 질문하고도 사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악재에 관련돼 있는 건데 솔라나 가격을 최근에 많이 올린 이유는 그러니까 두 번의 사실 모멘텀이 있었다 생각해요. 작년에 이제 캐시우드가 얘기를 하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솔라나 그 신탁 그래서 G솔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 800% 붙으면서 리테일들이 따라 샀던 그 첫 번째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 모멘텀은 최근에 이 밈코인이 워낙 활발해지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밈코인을 사려고 하면은 솔라나를 사야 돼요. 솔라나를 사서 밈코인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왜냐면 없이. 밈코인들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민코인발 상승이 가장 컸죠. 가장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되게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죠. 밈코인은 사실 인기가 있을 땐 또 인기가 있지만 인기가 없을 때는 또 아무것도 관심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사실 유동성이 빠질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솔라나에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 솔라나 생태계에서 그러면 가장 잘 봐야 되냐?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백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월렛이죠. 네, 월렛도 있고요. 월렛인데 이제 거래소로 확장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저는 없을 것 같다. 되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태계 프로젝트들 뭐 되게 많이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 움직임들이 솔라나에 의해서 다 그냥 똑같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올라가다가도 솔라나 떨어지면 알아서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솔라나만 네,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은 네. 저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대표님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시장에서 회자되는 것 중에서 뭐 주피터, 그리고 뭐 피스, 지토 요 정도 보통 다 회자를 하시는데 요 프로젝트 그냥 간단하게 뭐 언급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의 이제 주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그리게이터예요. 어그리게이터가 뭐냐면 이더리움의 원인치 같은 겁니다. 원인치가 뭐냐 또 물어보시면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루트를 따주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싸게 우리가 뭐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걔가 알아서 검색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장 쌉니다 라고 제안해주는 그게 주피터입니다. 근데 이 주피터는 어그리게이터이기 때문에 어떨 때 굉장히 빚을 발하냐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빚을 발해요. 밈코인이 활발해져서 사람들이 솔라나를 사고 팔고 그다음에 그 밈코인으로 바꿀 때 왜냐면 그 거래소기 때문에 결국엔 수합을 토큰을 다른 이종 토큰으로 바꿀 때 수수료가 부과되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태계가 밈코인으로 활발한 시기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주피터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지금 시기와 딱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재밌는 프로젝트죠. 그냥 오라클 서비스입니다. 결국 블록체인 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올릴 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검증을 해주는 애들이고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으로 치면은 체인링크랑 똑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체인링크가 업계 1위라고 하면은 사실 피스 네트워크는 한 5위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솔라나 생태계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먼저 제공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솔라나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피스 네트워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는 거죠. 그리고 지토 같은 경우는 지토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토를 많이 공부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MEV 수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큰을 예치하면요, 그 토큰에 이제 일드를 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익을 주는데 그 수익의 원천이 어디냐 하면은 결국 그 거래할 때 그 MEV라고 해서 이제 검증자들이 먼저 정보를 선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100억을 교환하려고 할 때 그 100억을 교환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 교환하고 났을 때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오르면 자기 토큰을 팔아가지고 사실 그 아비트라지 그 거래를 일으키는 그게 이제 MEV라고 하는데 그 MEV를 해서 돈을 어떻게 보면 만든 수익을
스테이커들한테 나눠주는 애들이죠. 그래서 지토도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주셨는데 솔라나에 투자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점, 이제 악재 관련된 거 어떤 것들로 보시나요? 저는 밈코인이 가장 큰 호재면서 악재라고 생각해요. 호재면서 악재다. 저는 밈코인에 대한 사실 부정적 의견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상승자의 초입에 밈코인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감사해야 할 하나의 토큰이에요. 왜 그러냐면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요. 사람들의 거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이 살아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불장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이게 시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밈코인은 꼭 있어야 되는 하나의 그 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진 절대 않아요. 다만 이 밈코인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실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페페, 뭐 시바이누, 뭐 다 좋았습니다. 이더리움에서 몇 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솔라나 생태계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밈코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쁘다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레이징 하는 거잖아요. 조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돈이 다 잃게 되면 다 저희 블록체인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좀 나쁘게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또 어떤 질문 중에는 솔라나가 그럼 결국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까지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저 이렇게 보는 관점 아닌 관점 진짜 생각보다 좀 첨예해졌습니다. 요즘에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좀 못한다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는 없다. 네.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너무나 이제 상징적이 돼버렸어요. 상징적이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매년 수십 개의 유니콘 기업들이 산생하고 있는 사실 나스닥 같은 플랫폼이에요. 이더리움은 네트워크지만 이더리움을 하나의 코인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배출하는 어떤 그 거래의 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나스닥 같은 거죠. 나스닥이 왜 가치를 받냐? 미국에 사람들이 상장을 해서 기업 가치를 엄청 올리잖아요. 미국에서 상장을 통해서. 사실 쿠팡도 그랬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용도가 나스닥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포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큰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 워낙 크니까. 네, 그렇죠. 이더리움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위해서 계속 런칭을 해야지만 더 큰 밸류를 받을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더리움으로 오려고 하는 거죠. 더 시장이 크니까.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전 네트워크 효과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앞지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본이 좀 든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단기간에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건들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 입장 굉장히 비슷한 게 사실 솔라나가 또 내세우고 있는 게 이 블록체인의 또 나스닥이다. 본인들도 그런 기치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코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프로젝트보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뭐 디핀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뭐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을 또 발굴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더리움과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더리움이 더 근본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비트코인 생태계와 그리고 스택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스택스를 좋게 봤던 사람이고 지금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 근데 제가 안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택스가 자신들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예요. 어떤 인기 있는 단어냐면 22년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도 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한다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몇백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법의 단어였어요. 근데 그 마법의 단어가 지금 비트코인 레이어 2예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근데 메타버스 잘 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잊혀진 또 이름이 되어가고. 왜냐면 너무 어려운 기술인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흥미로우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줬던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레이어 2도 똑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잘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넓혀주는 솔루션,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높여주는 솔루션이 큰 가치를 받았듯이 비트코인 확장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들은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이걸 하는데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레이어 2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레이어 2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만약에 이런 겁니다. 모든 정보를 레이어 1에다 올리잖아요. 그 말은 즉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레이어 2가 그 레이어 2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 토큰을 인출 요청을 하면요 레이어 1에서 자동적으로 인출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이프하게 이렇게 온보딩 시켜줘야 됩니다. 즉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1하고 이더리움과 레이어 2들이
소통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게 됩니다. 이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쵸. 비트코인은 이거 할 수 있게 안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입이 없는 애인데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걸 소통하겠다고 입을 막 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뚫는다고 그게 무슨 어떻게 대화가 되진 않잖아요. 아니, 진짜 그런 실정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워낙 사람들이 기술을 아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사실 가능할 것 같다. 스토리를 중요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팔고 있는 게 스택스예요,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실현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유행이 끝나면은 큰 하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로 익명성 프로젝트들이 뭐 하루에도 막 10억, 100억씩 계속 레이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금이 모여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더 안정적인 이 네트워크로 뭔가 할 수 있다니 이런 기대감들이 너무 큰데, 사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강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 비트코인 생태계도 솔라나처럼 아직은 대부분은 그냥 오디너스 프로토콜에서 밈코인들이나 뭐 그런 기반들이 대부분인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이거를 구현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많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보시는 거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해보겠지. 기술이 진보하면.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정말로 큰 가치를 받겠죠. 그렇죠.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가치를 받겠다. 네.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레이어 2는 맞습니다. 다 좀 지금 굉장히 좋고 시즌이 좋지만 좀 더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가장 또 좋아하시는 분야이시기도 한 이 디파이, 그리고 디파이와 완전히 같은 섹터는 아니지만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는 RWA 섹터 또 정리를 할 텐데, 우선 RWA가 지금 최고의 화두가 또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RWA의 약자는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죠. 처음 어떻게 보는 단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 이 디파이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하락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어요. 그러면서 디파이 시장에서도 많은 자금의 이탈이 있었고, 대부분의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탈이 컸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디파이 내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스테이블 코인에 차입하는 수요예요. 그래서 상승장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만 예치를 해도 상승장에는 15% 정도의 이자를 벌어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고수 벌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락장에는 0%의 수렴하는 금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빌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자를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 예치를 해도 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디파이 시장에 금리를 좀 부양할 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다가 그러면 어떻게 부양을 할까라고 하다가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자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좀 해석이 됐어요.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이제 10년물이 한 4% 후반까지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넣어갖고 미국 국채를 이제 매입을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4% 후반대에 되는 금리를 디파이 시장에 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0%였던 그 금리가 4%까지 올라가죠. 4%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사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다시 디파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예전에는 디파이라고 하면 인터넷 머니, 무슨 게임 머니처럼 우리끼리 그냥 사부작 호주머니에서 네 호주머니 있는 거 좀 뺏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금융 시장하고 연결이 될 수 있구나를 처음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그때 딱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우리도 이제는 진짜 자산을 이 시장에 갖고 들어온다. 그래서 리얼 월드 에셋이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 어떤 리얼 월드 에셋 어떤 섹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금융과 그다음에 새로 생긴 금융의 이제 만남이 진짜 일어나 버렸으니까. 근데 이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순위를 따져 보면은 19번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이제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양이 17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결국에는 한 나라보다 많은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금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
기존 전통 금융은 단순합니다. 고객이 돈을 갖고 오면은 환영을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인종과는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오면 나의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VIP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디파이에 있는 자금들을 갖고 온 사람들이 이제 VIP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시장이 되고 그 의미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RWA가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RWA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RWA 전망은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보시나요? 왜 안 좋냐면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거, 투자적인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장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모든 코인들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시장에서 4% 금리 준다고 하면은 참여하시겠어요? 참 안 하죠. 안 하죠. 이 시장에서 이제 안 하죠.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사실 하락장 때는 4%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근데 상승장에서는 4%가 너무 작은 수익입니다. 그렇죠. 시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못 받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좀 네. 맞지 않다. 네. 그렇지만 블록체인 시장이 다시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언젠가 갈 겁니다. 되게 빠른 시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실 RWA가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갖고 있죠. 네. 결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상승장 때는 투기적인 어떤 코인들, 솔라나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 하락장이 된다라고 하면 RWA에 주목할 때예요. 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RWA를 갖다가 이제 블랙락이 이제 우리 블랙락 레리핑크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 폭등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번 시즌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대부분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갈 수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체인링크, 피스 네트워크예요. 혹은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밴드 프로토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오라클 서비스는 굉장히 포텐셜이 큽니다. 왜냐면 이 오라클 서비스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첫 번째 어떤 그 성공 모멘텀을 맞았던 게 디파이 썸머였어요. 2021년도에 그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블록체인 금융시장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파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은행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행들이 데이터를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뭐 가격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만 원이고 거래소에 있는 게 12,000원이면 이거에 이제 평균 가격을 매겨줘서 얘가 얼마인지 가격을 참조시켜줘야 되는데 그 참조하는 데이터들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사실 체인링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큰 상승을 한 거예요. 가치도 엄청 커졌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직 이 친구들이 한 번 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RWA예요. 왜냐면 금융 데이터가 아직 블록체인 시장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시장에 없는 금융 데이터를 누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 시장에 올려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다 체인링크나 이런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줄 겁니다. 이미 그것들을 기관들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갖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어떤 오라클 서비스 하는 곳들이 RWA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공하는 KYC를. 우리는 이제 DID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재밌게도 이 KYC를 하는 레이어 1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우리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보관해줄까? 이게 보안성 있게 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사람들의 어떤 신분을 확인할까가 이제 맹점이었다면 지금은 좀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자금이 클린하다는 거를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좀 가름해주고 그것만을 관리하는 하나의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가 하나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하고 거래하려면요 KYC는 필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확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솔루션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밸류를 받고 있긴 해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지금 현재 RWA 섹터가 뜨면서 뭐 많이 회자되는 프로젝트들, 뭐 해외에서는 뭐 온도 파이낸스 있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폴리메시 뭐 엄청 급등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이번 시즌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그 프로젝트는 다 발행 시장에서 일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다 발행 시장이죠.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펀드 만들어가지고 은행에서 팔잖아요. 막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특정 서비스죠. 결국에는 수요가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잘 안 돌아가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냥 우리 P2P가 아니라 그거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 22년도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조각 투자 유행해가지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매출 채권들 뭐 쪼개서 사고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갔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네. 좀 왜냐면 충분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딱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제 없어져도 안 이상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뭐가 정말 필요할까? 그래서 인프라적인 성격이 있는 걸 투자하는 게 더 큰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고 더 적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